안녕하세요. 저는 해오름 평생교육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을 좀 더 잘 읽고 쉽게 읽기 위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사실 좀 읽기 어려운 책인 건 맞습니다. 왜 읽기 어려운 책이냐면 보통 과학책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대중들을 위해서 좀 널리 알려진 과학 지식을 쉽게 설명한 책이 있고, 하나는 학자들끼리 학문적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있는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좀 특이하게 학문적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대중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책은 학자들이 읽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이 읽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사실 좀 목표가 방대해지면 어중간해질 수가 있는데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이 읽기에는 좀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학자들의 눈높이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지라도 대중들의 눈높이에서는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두 번째 이유가 이 책은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기존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진화론을 독자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화론의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들은 어떤 특히 학문적인 업적을 다룬 책들은 일종의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거죠. 학문이라는 게 특히 진지한 학문이라는 게 갑자기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이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그전까지에 나왔던 학문적인 업적을 한편으로는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극복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이기적 유전자도 이런 학문적인 흐름이라는 것 속에 위치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발전 단계에 있었고 이 책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문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책을 읽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기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질문들을 먼저 던져보는 게 필요한가 이걸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흔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책은 이세계다. 왜 이세계냐? 모든 책은 새로운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세계인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이나 그 지식과 동일한 것이라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책을 읽는 건 그것이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익숙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도구는 뭐냐? 새로운 곳을 잘 여행하고 무사히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해야겠다는 의지하고 그 여행지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하는 곳, 새로운 곳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여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거꾸로 새로운 곳,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초적인 길 찾기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곳에 갈 때 그곳을 가야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지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새로운 곳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죠. 독서를 할 때도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읽고 싶다라는, 읽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책을 읽어가면서 책의 미로에 빠지지 않고 책을 끝까지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좀 유명한, 특히 유명한 책들을 읽을 때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의지가 적어요. 학자들은 책을 잘 읽죠. 왜 학자들은 책을 잘 읽냐면 그것이 자기 직업이나 자기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읽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흥미나 교양이나 이런 누가 좀 유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지가 부족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책을 잘 읽는 경우는 내가 뭔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를 알려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독서 교육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권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훌륭한 책이고 이 책이 좋은 책이니까 무조건 읽어서 생기부 같은 데 기록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다가 나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읽어야 되니까 읽는다라는 식으로 의무감으로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을 읽다가 조금만 난관에 부딪히면 금방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를 해버리고 책의 핵심,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어 버리게 되는, 어려우니까 그냥 건너뛰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의지가 생기고 지도를 갖추려면 먼저 책에 대해서 책을 읽기 전에 사전 질문을 하고 먼저 질문을 던지고 먼저 고민을 해서 문제의식을 저자하고 맞춘 다음에 저자의 문제의식, 저자의 답은 책을 읽으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자의 문제의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문제의식을 나의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책을 읽는 게 책의 독서를 할 때 의지를 만들고 또 지도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던지고 책에 들어가느냐, 뭐 질문을 던지지 않고 책에 들어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새로운 세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 세 가지를 제가 꼽아보자면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기적 유전자가 왜 훌륭한 책인가? 이게 유명한 책이긴 한데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훌륭하다라는 걸 느끼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학자들은 내내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이 저자가 리처드 호킨슨이 그, 의미 있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의 의미를 금방 이해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독자들은 이 책이 던지고 있는 질문, 이 책이 해답을 던져주는 질문에 대해서 평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훌륭함이라든가 이 책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왜 훌륭한 책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가끔 이기적 유전자를 읽지 않고 책의 제목만 갖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악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은 저자가 봤을 때 굉장히 잘못 지어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만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지도가 잘못되게 되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이 이 사람이 의미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본래적으로 의미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가를 알고 책을 읽기 시작해야 이 사람의 이 책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책이 이제 유전자 결정론,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결국 인간의 행동을 유전자 레벨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유전자 레벨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허상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책을 읽는다면 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책을 읽기 전에 적어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왜 훌륭한 책인지, 또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이 원래 저자가 어떤 의미로 그 말을 썼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인간의 자유는 허상인가? 인간의 자유는 그때도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 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한 지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기적 유전자는 왜 훌륭한 책인가? 이 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인 측면인데요. 이 책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진화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책이다. 발전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진화론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다윈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진화론 자체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죠. 진화론의 역사를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다윈 이전의 진화론이 있고 다윈의 진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이기적 유전자로 나오는 리차드 도킨스의 진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리차드 도킨스 이후에 이기적 유전자 이후에 진화론이 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당인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윈은 진화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니죠. 진화론은 창조론과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사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은 다윈 이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윈의 최대 업적은 뭐냐 하면 다윈이 지은 책의 제목이 종의 기원이죠. 즉, 다윈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밝혀낸 게 다윈의 최대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전에도 다윈 이전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생명체가 같은 종이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삐쩍 말랐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또 그게 대체로 유전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누적되면서 점점점 새로운 종으로 나타날 수 있고 완전한 종으로 분화된다라는 거는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윈 이전의 사람들은 진화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개체가 변화된다라고는 믿었지만 종 자체는 신의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진화론이 그러니까 진화론이 창조론을 완전히 누를 수 없었던 이유였죠. 그런데 다윈은 종이라는 게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종의 이 개체의 차이가 누적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서로 번식이 안 되는 새로운 종이 된다는 것. 이거를 밝힌 겁니다. 또 하나, 다윈의 주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적자생존이죠. 이때 적자생존에 대해서도 오해가 되게 많은데, 일단 가장 큰 오해가 적자생존을 생존 경쟁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생존 경쟁을 통해서 강한 애가 살아남고 약한 애가 도태된다. 이것이 곧 적자생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적자생존에서 경쟁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적자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환경에 적응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적응한 애들은 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경쟁만 있는 게 아니죠. 자원이 충분히 있으면 서로 공존하는 게 적자예요. 경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원이 서로 같이 노리고 있는 자원이 공교롭게도 부족할 때,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생존 경쟁이죠. 어쨌든 경쟁을 하건 협력을 하건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죽으면서 그 적응한 애들의 형질이, 특성이 계속 유전되다 보면 새로운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이죠.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틀에서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진화론의 핵심이고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 건 아니죠. 진화론 당연히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을 했지만 남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적자의 단위가 뭐냐? 이게 이제 남은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생존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과 무엇이 경쟁하느냐? 이게 다윈의 진화론 이후의 남은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죠. 하나는 집단설이 있었고 하나는 개체설이 있었어요. 집단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과 종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끼리와 기린이 경쟁을 한다든지 사자와 호랑이가 경쟁을 한다든지 이게 종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종이 집단적으로 죽고 새로운 종이 살아남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인간 같은 경우 예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현생 인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하고 같은 시기를 살았잖아요. 이때 종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현생 인류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본다면 종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적자 생존의 주체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개체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종이 아니라 개체. 그러니까 코끼리 중에서도 큰 코끼리와 작은 코끼리, 싸움을 잘하는 코끼리와 싸움을 못하는 코끼리가 경쟁을 하는 거다.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게 개체설이죠. 즉, 다윈이 진화를 통해서 진화의 적자생존이라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밝히긴 했지만, 그 다음에 과연 적자가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지느냐, 종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느냐, 개체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리처드 도킨슨이 나와서 개체도 아니고 개별적인 생명체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유전자끼리 서로 경쟁하고 유전자가 적응함으로써 살아남는다. 즉, 진화의 주체는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학문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전까지 진화의 단위가 개체 혹은 종이라고 봤던 시각을 완전히 바꿔서 유전자를 진화의 핵심적인 단위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화론에 있어서 중요한 어, 전기를 마련하고 중요한 발전을 이룬 책이다. 이걸 먼저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적인 효과. 이 책이 그냥 진화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게 결국 생물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인간도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더 나아가서 인간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기도 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전까지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성선설은 주로 선천적인 요소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악설은 선천적인 요소보다는 사회적인 효과, 사회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측면이 생깁니다. 환경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행동이 우리의 유전자 때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저 유전자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하자면 그 환경적인 요소를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강조했던 시각에서 다시 선천적인 요소, 타고난 요소를 강조하게 되는데 그 선천적인 요소가 그 유교적인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유전 과정을 연구하면 인간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된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문화의 차이 같은 걸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각 문화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모든 공동체의 문화는 비슷한 점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와 이러한 공통점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전까지는 단순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를 생각을 했지만, 리처드 도킨슨 이후에서는 동물들의 진화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연구해서 그것을 인간의 문화를 바라보는데 적용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갖는 의미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전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동물들의 행동, 동물들의 진화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시각을 설파했다는데 이 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되겠죠. 첫 번째는 책을 읽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이 책이 다윈의 진화론과 어떤 점을 계승했고 어떤 점을 또 발전시켰는가 이걸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읽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책에 나오는 이론들, 동물들의 행동,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인간과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가?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해보면 되게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독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의 뜻인데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사실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질문이에요. 그 이기적 유전자를 저자가 제목을 잘못 붙였다라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 후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유전자가 이기적일 수 있을까? 이 질문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원래 말 그대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자신의 이익을 노리고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유전자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는 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만약에 진짜 이기적이 되려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고 이것은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유전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기심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걸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의 반대가 이타적인가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기적의 반대는 이타적인 게 맞죠. 그런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에서의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자가 쓰려고 했던 근본적인 뜻은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남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의 반대는 이타적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윤리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그저 유전자는 자신의 생존만을 우선시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하고 반드시 밀접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서바이벌 머신이라는 거죠. 이 책의 주된 이기적 유전자에서 쌍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유전자는 오로지 자신의 생존만을 최우선의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자신이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규칙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생명체를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그 생명체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조종자라면, 운전수라면, 서바이벌 머신은 이기적 유전자가 조종하는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건 유전자의 프로그램은 단 하나, 자신의 생존만을 우선시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 유전자가 탑재된 또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서 조종되는 하나의 기계, 로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제목을 좀 많이 이게 이제 이 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여서 이기적 유전자가 나온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는 틀렸다 하고 나온 책이 이타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건 틀린 거죠. 유전자는 생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쟁을 할 때는 이기심이 나오는 거고 또 협력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하면 이타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는 전혀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출판사들이 이기적 유전자가 잘 팔리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다른 책도 팔려고 이타적 유전자라는 식으로 제목을 억지로 갖다 붙였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면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 개념과 다른 말이다. 이걸 먼저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인간의 자유는 허상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책을 읽는다면 훨씬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 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대해서 그 책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자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통해서 서바이벌 머신, 앞서 말씀드린 서바이벌 머신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생명체의 주체가 유전자고 우리는 유전자가 조종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동물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고 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자유의지를 상식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만약 인간에게 있다면 유전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어본다면 훨씬 더 오히려 내가 저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의견을 가지고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저자의 주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저자의 근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더 나아가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하고도 관련이 되죠. 동물들은 행동이 단순하고 본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복합적인 행동 양상, 즉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인간 행동의 복합성도 유전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유전자로 인간 역시, 인간의 복합적인 행동 역시 유전자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면,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특수성 혹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까지 이해를 한다면 단순히 이 책을 과학적인 내용을 넘어가지고 철학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나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신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까지 책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질문, 이 책이 왜 훌륭한지, 예, 두 번째, 이기적 유전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세 번째,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인간의 자유는 허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놓고, 한 번쯤 진지하게 성찰을 해본 다음에 책에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일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게 뭐냐? 좋은 독서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좋은 독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질문을 상승시키는 계단이다. 좋은 책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끝나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더 높은 질문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책을 읽고 내 질문이 해결이 된다면 그 책은 나한테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내가 가진 질문이 더욱더 심화된다면 그 책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생각할 수 있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질문을 좀 더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질문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책이고 또 이런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좋은 독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데 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단순히 광고나 혹은 학교에서의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읽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독서들은 대체로 성공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독서라는 건 질문을 상승시키는 것인데 질문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독서를 위해서는 먼저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질문과 함께 책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책을 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내가 가진 질문의 대답이 흡족스러운가를 따져보는 과정. 이게 독자가 저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 새로운 질문에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올바른 독서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기적 유전자는 충분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질문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연과학적인 생물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본질,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형성시킬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까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자면 자연과학적인, 더 나아가서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진 질문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작정 탐험을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넓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먼저 질문을 통해 의지를 다지고 이 책의 대체적인 길을, 큰 길을 확인해 놓은 다음에 큰 길을 따라가면서 세부적인 풍경들을 즐기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거는 이기적 유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읽을 때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독서를 하는 의미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이걸로 제 강의를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